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 테슬라와 스타링크 이야기가 좀 되지 않을까. 근데 시작하기 앞서 기름값이 미쳤더라고요. 가스 프라이스가 7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스 프라이스를 잘 신경을 안 쓰는데 저는 전기차만 운영하다 보니까 이참에 한번 구독자님들도 전기차를 생각해보는 게 어떤지. 왜냐면 전기값은 좀 그래도 스테이블하니까요. 한국도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지금 원달러 확률이 좀 다시 조금 이제 1200원 아래로 좀 내려왔지만 만만치 않죠. 지금 여전히 거의 아마 달러를 사시거나 보내시려면은 거의 1200원 수준에 거의 도달할 것 같은데, 이러면은 지금 높은 기름값과 안 좋은 좀 달러 환율로 인해서 더 기름값이 한국은 더 비쌀 것 같습니다. 이참에 한번 전기차를 고려해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도 이 기름값이 싸지만 주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연료비로 차를 탄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참에 한번 전기차를, 이 채널은 전기차의 아주 빅팬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테슬라 이야기인데요. 3분기 이제 좀 있으면 테슬라의 실적 발표죠. 딜리버리는 알지만 이제 어떻게 이제 또 한 분기 장사를 잘 했는지 그런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전에 이런 딜리버리 데이터는 이미 아니까 보면은 미국에서 3분기 동안 각 브랜드별 전기차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보면은 테슬라는 당연히 100%죠. 전기차만 파니까. 포르쉐나 폭스바겐이 생각보다 그 판매량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불구하고 꽤 높은 퍼센테이지로 자기가 판 차 중에 전기차를, 포르쉐 같은 경우는 10% 이상 타이칸의 좀 인기를 좀 실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칩 쇼리지 때문에 지금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감하고 있죠. 폭스바겐도 그렇고. 그래도 나름 미국에서 꽤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우디와 폭스바겐, 포르쉐가 생각외로 전기차 비중을 많이 늘려가고 있다. 그런데 이 총 판매량을 보면은 한 포르쉐도 2% 감소를 했고요. 폭스바겐 경우도 한 마이너스 8%? 나름 선전하고는 있지만 전기차 비중을 좀 늘리면서 내연기관의 살을 좀 깎아먹었지 않았나. 아우디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많이 맞아서 14% 정도 그런 모습도 좀 보여지고요. 근데 현대기아차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항상 이런 재고를 잘 해놨었는지 판매량이 선방을 했다. 테슬라는 작년 3분기 대비해서 무려 67%라는 어마무시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칩 쇼리지가 진짜 무서운 게, 이 보시면 GM이라든지 만만치 않죠. 크라이슬러는 거의 반토막 났고, 인피니티도 장난이 아니고요. 캐딜락, 포드 같은 경우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칩 쇼리지의 위력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스타링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스타링크를 왜 이야기하게 됐냐면, 일론 머스크 트윗을 보면은 5G에 대해서 이제 좀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게 5G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자율주행차는 이제 오는데 한참 걸릴 거라는 거죠. 5G가 이제 촘촘하게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야지 자율주행이 좀 원활하게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상호 정보 교류를 유기적으로 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에 반해서 일론 머스크는 트윗으로 밝히기를 커넥티비티가 없어도 자율주행은 반드시 동할 거다 라고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근시일 내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웨이모 사태를 보더라도 이제 스스로 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플릿 관리도 좀, 근데 스스로 정말 자율주행을 잘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되긴 하겠네요. 근데 아직까지 어제 그런 10.2도 보여드렸지만 좀 더 발전해야겠죠.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의 그런 테슬라의 발전 방향이 5G가 없어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런 인프라를 깔기가, 그리고 인프라 까는 거랑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될 거는 그 많은 데이터를 5G로 촘촘하게 연결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우리가 자동차가 파일업 되는 그 플릿 관리뿐만 아니라 이런 대규모 데이터, 맵 데이터 등 그렇든
이걸 유기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현재 있냐라는 거죠. 고화질, 대용량, 이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를 저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발달됐지만 작은 파일, 가벼운 파일이 여전히 컴퓨테이션에 도움도 되고 관리도 편하고 여러모로 다 좋다라는 거죠. 파일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 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해 보이는데, 만약 5G가 인프라도 장난이 아니지만 인프라가 잘 깔렸을 때 우리가 그걸 매니징 할 수 있는 현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5G나 지금 자율주행적인 측면이나 제가 볼 때는 갈 길이 멀지만 또 인프라적인 측면만 보면 또 일론 머스크 말이 꼭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자, 5G 통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스타링크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도 스타링크를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 인터넷 계약을 좀 갱신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좀 빨리 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부 기사에서는 기다리다 지치셔서 이제 취소하는 사례도 좀 발견되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스타링크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이참에 이 스타링크의 단점을 좀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단점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점은 스페이스X가 하려는 저렴한 재사용 로켓이 이 스타링크와 궁합이 굉장히 잘 맞고, 쿵짝이 잘 맞고, 이게 환상의 조합이고, 화성을 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지만 스타링크가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려면 반드시 스페이스X의 재활용 로켓의 가격이 더 낮아져야 되고, 더 많은 페이로드를 올려서 이게 해결이 돼야지 그 스타링크가 가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링크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런 서베이도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타링크에 대해서 미국에서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파급 효과나 룰럴 에리아에서 미칠 효과가 어마무시하지만, 이런 정도의 위성 숫자라면은 만약에 이제 가입자를 많이 끌어들이게 되면은 컨제션이 일어날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몰리게 되면 통신 속도가 줄어드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스타링크를 원하는지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이 설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자기 지역은 스타링크가 잘 될 거라는 그냥 맹목적인 믿음과 스타링크를 왜 기다리냐면, 기존 통신사들이 5G가 엄청 빠르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잘 된다 그러는데 아주 불만족이 심합니다. 안 터지는 데도 많고요. 아직까지 커버리지가 안 좋고, 미국은 인구 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도시 위주로만 깔려다 보니까, 근데 서버브의 미국은 인구가 여전히 만만치 않게 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는 서비스의 그런 불만족,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에 대한 갈망, 여전히 시장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런 새로운 흐름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정도의 속도의 스타링크 그 위성 뿌리는 속도라면은 전 지구를 커버하는 것까진 가능할지 몰라도 가입자를 많이 끌어들이게 되면은 속도 저하라든지 이제 서비스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성을 많이 뿌리려면 로켓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 그러니까 그 스페이스X의 사업 전략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의 궁합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걸 LEO, Low Orbit Satellite, 그러니까 저위도, 그러니까 낮게 도는 위성의 이런 단점을 좀 찾아봤는데요. 재미났던 점은 이제 높이 있는 것과 중간 궤도에 있는 것과 아주 낮게 있는 그 위성들의 이제 장단점들을 비교해 다시 한번 상세히 보니까, 오히려 이 저위도에 있는 위성이 모바일 시스템에 더 적합하다라는 거죠. 고위도에 있으면은 이 안테나 각이 네로해서 이제 TV나 이렇게 픽스드에 유리하지만, 저위도로 하게 되면은 다각도로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로우 레이턴시랑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 통신이 되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 더 적합하다.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이제 항공사들하고 비행기 안에서의 원활한 서비스를 계속 하겠다고 지금 스타링크가 이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저궤도 위성은 모바일 환경에 더 적합하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 이게 단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우 레이턴시랑, 그리고 위성의 그런 파워, 그러니까 위성을 되게 고급 위성을 안 써도 되고, 이게 지구와의 거리가 이제 가깝다 보니까 훨씬 더 시그널 받기가 용이하고,
그러면서 위성도 작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고가의 또 나름 고가의 장비를 안 써도 되더라고요. 이게 고위도로 가게 되면은 방사선을 맞아가지고 그 위성에 데미지를 먹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들을 좀 안 써도 되는 반면에 뭐 단점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빨리 지나가다 보면은 atmospheric drag 때문에 여러모로 이 위성의 수명을 깎아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이 위성의 나름 또, 그러니까 방사선은 피했지만 워낙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이 데미지가 많이 먹게 되고 중력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수명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고가의 부품은 좀 상대적으로 덜 써도 되지만 수명이 워낙 짧기 때문에, 그리고 중력 때문에 계속 부스팅을 해야죠. 지구 그 적당 궤도를 유지하려면 계속 뿜어가지고 자기 궤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워낙 빠르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수명이 워낙 짧습니다. 날씨 영향도 더 크게 받으니까. 그래서 이걸 다 해결하려면요, 싸게 많이 뿌리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점이 있는데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다시 한번 로켓을 싸게 많이 뿌리면은 그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뿌리고 있는데도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쉽이 이제 꼭 필요한 건데, 스타쉽은 정말 이제는 수십 개씩 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수백 개, 수천 개까지도 뿌릴 수 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화성 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금 현재 사업이 스타링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저위도 위성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이 저렴한 로켓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